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사연입니다.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50년간 국가를 지켜온 숨은 영웅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조국을 향한 끝없는 충성심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은 지난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87세까지 정정하게 지내시던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였거든요. 평생 혼자 두 아들을 키우시며 꽃집을 운영하셨던 할머니는 제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셨죠. 한국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도 굴복하지 않으시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강인한 여성이셨어요. 저에게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할머니였죠.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이었어요. 자물쇠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고 문틀 주변에는 심하게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전문적으로 침입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집안이었어요. 평생 깔끔하게 사셨던 할머니답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뭔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조금씩 정렬에서 벗어나 있었고 서랍 손잡이에는 지문 채취용으로 보이는 흰 분말이 묻어 있었어요. 심지어 벽지의 모서리 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이미 이곳을 수색한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도대체 평범한 꽃집 할머니 댁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할머니의 젊은 시절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무려 20년 전 옛날 물건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시기의 물건들은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유독 옛날 물건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시기의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욱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교대로 주차되면서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고 동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런 차들이 가끔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밤에는 커튼을 모두 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했고 전화통화도 가급적 피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더욱 노골적인 경고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X자가 그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 표시였죠. 하지만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할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계셨던 걸까요? 바로 그때 할머니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기운이 없으셔서 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빨간 상자는 절대 혼자 열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드디어 할머니가 말씀하신 빨간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맨 안쪽 바닥에 숨겨진 비밀 공간에 있었던 것이에요. 옷장을 완전히 비우고 바닥판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 작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큼지막한 자물쇠 3개가 채워져 있었어요. 열쇠들은 상자 밑면에 강력 접착제로 고정되어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무나 쉽게 열어볼 수 없도록 세심하게 숨겨두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며 자물쇠들을 하나씩 열어갔어요. 마지막 자물쇠를 여는 순간 상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무언가 작동하는 기계 소리 같았죠. 상자를 열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와 마주했습니다. 두꺼운 파일들과 함께 오래된 편지들, 놀라운 사진들,
그리고 녹음 테이프들까지 가득했거든요. 상자 한쪽에는 작은 권총과 탄약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암호표와 각종 신분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제가 평생 알고 지낸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스파이나 비밀 요원 같았거든요. 그 눈빛에는 강인함과 결단력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키 크고 지적인 인상의 남성이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배경은 어떤 고급 호텔의 회의실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긴장감과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사진 뒷면에는 암호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작전명 화이트로즈, 목표 달성까지 72시간이라는 암호와 함께 민구와 영숙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10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상대방은 제가 상자를 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마치 집안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찾은 것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하루 안에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저와 제 가족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면 계속 파헤쳐보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거든요. 상자에는 민구라는 분이 할머니께 보낸 편지들이 수십 통 들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어요. 모두 암호로 작성된 편지 같은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각 편지의 겉봉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고 내용은 특수한 암호 체계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상자 한쪽에서 발견한 암호표를 이용해서 편지들을 하나씩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7년간 지속된 이 편지들을 해독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비밀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추리소설에서나 보던 암호표도 놀라웠고 이런 것들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저는 경악했어요. 할머니의 코드명은 화이트로즈였고 민구 씨는 코드명 이그라이로 불리는 할머니의 파트너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임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비극적인 연인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두 분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집단의 침투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회장 비서실장으로, 민구 씨는 전무이사로 위장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 기업 집단의 은밀한 활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어요.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 기업 집단은 표면적으로는 정부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북한과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챙기는 이중 스파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북한의 첨단 기술과 전략 물자를 몰래 넘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니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정밀기계 부품, 심지어 군사용 통신 장비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였거든요. 할머니와 민구 씨는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도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편지 곳곳에는 임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억눌러야 했어요. 상황이 급변한 것은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부터였어요. 그 기업 집단의 회장 아들이 두 사람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편지에 따르면 회장 아들은 매우 영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와 민구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머니가 회장실에서 기밀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민구 씨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 자주 출입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서로 만나는 것도 극도로 자제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보고일지를 보니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일지에는 그 기업의 회장, 아들이 할머니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 정체를 추궁했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장 아들은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함정 질문을 했고 할머니의 과거 경력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실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해서 협박도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끝까지 정체를 숨겼어요. 오히려 그 회장 아들을 역으로 협박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 증거를 모두 확보했으니 조용히 물러나라고, 만약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면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이 협박은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왔어요. 그 회장 아들은 더욱 교묘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민구 씨를 모두 제거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거래 증거들도 완전히 소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할머니에 대한 첫 번째 암살 시도는 10월 23일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퇴근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지만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졌어요. 할머니의 일지에는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왔을 때의 아찔한 순간, 그리고 가까스로 피했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같은 날 밤, 민구 씨에게도 위험이 있었다고 해요. 호텔에서 머물던 중 무장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탈출 루트를 통해 피할 수 있었어요. 민구 씨가 보낸 긴급 편지에는 적어도 3명의 무장한 자들이 있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10월 24일, 할머니와 민구 씨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직속 상관이었던 중앙정보부 김 과장이 배신자로 드러난 것이에요. 이는 할머니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기록 중 하나였습니다. 김 과장은 그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할머니와 민구 씨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의 위치까지 적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와 민구 씨의 여러 증거 은닉처가 발각되어 습격을 당했던 것이에요. 더욱 끔찍한 것은 김 과장이 두 사람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할머니와 민구 씨에게 긴급 연락을 취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으니 즉시 본부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암호를 사용했고 만남 장소도 평상시 사용하던 곳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었죠. 민구 씨와 상의한 결과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숨어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절망적인 결정을 했어요.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고 그 사이 민구 씨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구 씨는 강력히 반대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할머니의 일지에는 그날의 심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동시에 민구 씨에 대한 사랑도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저녁 7시, 할머니는 홀로 지정된 만남 장소로 향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탈출 루트와 발각시 죽을 결심도 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에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과장과 함께 그 기업의 사람들, 그리고 무장한 괴한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무장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전투 기술과 냉철한 판단력을 발휘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폭약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그 혼란을 틈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부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어깨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록에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적들의 추격을 피해 도심 속을 도망쳐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 말이에요. 다행히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본인 이름인 김영숙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민구 씨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민구 씨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소망과 함께 말이에요. 10월 25일, 중앙정보부 요원 김영숙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전혀 다른 신분의 여성이 부산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다른 이름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김희영으로 위장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민구 씨는 서울에 남아서 계속 그 기업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인 지원 없이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는 신분을 바꿔서 작은 시계방을 차리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은밀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37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 기업의 동향을 계속 추적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할머니가 보관해둔 편지들을 보니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았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업의 활동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1980년대에는 소련과도 은밀한 거래를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와도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거대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이 기술 분야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에서 은밀한 기술 유출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고령이었고 공식적인 신분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음모에 맞설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언젠가 젊은 세대가 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민구 씨의 연락처와 함께 그분이 50년간 할머니와 함께 수집한 추가 증거들의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구 씨를 찾아가서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민구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검은색 승용차들이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세 대나 되었고 아주 노골적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복잡한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겨우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러 층을 돌아다니고 뒷문으로 나가는 등 영화에서나 보던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따라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죠. 1층에 있는 작은 시계방 간판에는 민구 시계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수리하고 계셨어요. 가게는 아주 작았지만 정교한 시계들로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진열장에는 고급 손목 시계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도 가게가 매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한쪽 구석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자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할머니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을 때 할아버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떨어뜨리며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니 영숙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50년간 할머니와 함께 그 거대한 음모를 추적해온 민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바라보시다가 할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목소리에는 50년간 억눌러온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50년간 기다려온 재회가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구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기업은 현재도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수집한 증거들이 공개된다면 그들의 50년간의 범죄가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구 할아버지가 50년간 혼자서 계속 그들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시계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정교한 정보 수집 기지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계 수리점이었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장비들로 무장한 비밀 기지였어요. 할아버지는 가게 뒤편에 숨겨진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장을 밀어내니 숨겨진 문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어요. 최첨단 감청 장비들과 컴퓨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그 기업의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정부 고위 관료들의 사진도 여러 장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정원장, 국방부 차관, 심지어 청와대 안보실. 핵심 인물들까지 모두 그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빨간 실로 연결된 인물 관계도를 보니 그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난 50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스파이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일부 테러 조직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준 최근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 해 동안만 해도 그 기업 집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출된 기술들의 목록에는 반도체 제조 기술,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심지어 핵무기 관련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러시아와의 거래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과의 관계였어요.
그 기업은 중국과 함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 기밀을 중국에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자료들을 정부에 제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정부 내부에 그들의 협력자들이 너무 많아서 번번이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보자인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50년간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며 기회를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과 할아버지가 50년간 수집한 자료들을 합치면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시계방 밖에서 수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구 할아버지는 즉시 여러 대의 CCTV 모니터를 확인하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검은색 승용차 5대가 시계방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셨던 것 같았어요. 침착하게 비상탈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순식간에 중요한 자료들을 방화벽 내장된 안전한 케이스에 넣고 컴퓨터 시스템도 원격으로 초기화시켰습니다. 가게 지하에는 인근 건물과 연결된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지하 터널처럼 할아버지가 50년간 조금씩 만들면서 완벽한 탈출로를 만들어 두신 것이었죠. 심지어 비상용 물과 식량, 의료용품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중요한 자료들을 급히 챙겨서 지하 터널로 피했습니다. 뒤에서는 시계방 문을 두드리고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우리는 지하 탈출로를 통해 다른 건물의 지하실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는 이런 기지를 종로 일대에 여러 곳 마련해 두셨다고 하더군요. 50년간의 경험으로 완벽한 생존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할아버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동맹군이 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50년간 활동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연락이 온 것은 국정원 내부의 양심적인 요원들이었어요. 김 팀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대표였는데 오랫동안 그 기업의 활동을 내부에서 감시해왔다고 하더군요. 김 팀장에 따르면 국정원 내부에도 그 기업과 연결된 세력들이 있지만 동시에 이들을 제거하려는 세력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공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죠. 두 번째로 나타난 동맹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CIA와 일본 공안 당국에서도 그 기업의 활동을 오랫동안 감시해왔다는 것이었어요. CIA의 존슨 요원은 그 기업 집단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일본 공안 당국은 그들이 일본 내 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모두 그 기업의 유럽 내 활동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경로로 수집한 정보들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모인 국제적 연대 세력들은 그 기업을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거대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화이트로즈였어요. 할머니의 코드명을 따서 명명한 것이었죠. 작전의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그 기업의 모든 범죄 증거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 둘째, 정부 내부의 협력자들을 모두 색출하는 것. 셋째,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그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작전 준비 중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김 팀장이 국정원 내부에서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의 사람들에게 납치당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더욱 심각했어요. 민구 할아버지의 비상기지 중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 메시지였죠. 그들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위기는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과 형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집 주변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압박하기 위해 가족들까지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을 통한 공개였어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그 기업의 광고비 때문에 보도를 꺼려했지만 해외 언론사들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가디언,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이 동시에 보도에 나선 것이에요. 작전의 핵심은 동시성이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같은 시간에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그들이 은폐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서 정확히 계산된 시간에 모든 언론사들이 기사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오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그 기업의 범죄를 폭로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50년간 수집된 증거들이 한꺼번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기사의 제목들만 봐도 그 파장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재벌의 50년 스파이 활동, 북한 핵무기 개발에 숨겨진 협력자,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스파이 등등 모든 언론이 일면에 특종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업은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50년간 축적된 문서들, 녹음 테이프들, 사진들, 그리고 여러 나라 정보 기관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더욱이 증거들이 여러 나라에 분산 보관되어 있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조작하거나 인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기업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까워서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범죄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은 이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들 중에는 그 기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에게 거액의 자금을 받아 챙긴 사람일 거예요. 특히 국정원 내부에서는 거의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업과 연결된 세력들이 모든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양심적인 세력들은 이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죠. 청와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일부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라고 압박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실종되었던 김 팀장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 팀장은 며칠간 그 기업의 비밀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김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주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을 이들 나라들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편입시키려는 장기적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직접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북한은 그 기업과의 거래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지만 동시에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상에서 군사 도발을 일으키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작을 진행했어요. 중국은 한국 내 친중 세력들을 동원해서 이번 사건을 한중 관계 악화를 노린 미국의 음모라고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까지 예상한 대비책이 있었어요. 국제적 압박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공개된 것입니다. CIA가 확보한 위성 사진들이었는데 그 기업의 화물선들이 북한의 비밀 항구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시기는 불과 몇 개월 전이었고 하역하는 물건들은 명백히 첨단 기술 장비들이었거든요. 일본 공안 당국도 그 기업의 일본 지사가 도시바와 소니에서 빼돌린 기술들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부터 로봇 공학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북한으로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제공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압박 속에서 그 기업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부 고발자는 회계팀장이었어요. 20년간 그 기업에서 일하면서 모든 불법 거래의 장부를 관리해왔던 사람이었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비자금 조성과 해외 송금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보낸 돈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했고 중국과 러시아에 제공한 기술의 가치는 수조 원을 넘었다고 증언했어요. 두 번째 고발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기업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여성이었는데 회장이 북한 고위층과 직접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발표한 것이에요.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전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회장이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통화하면서 한국의 군사 기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세 번째 고발자는 그 기업의 상무이사였는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거래 과정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제공한 뇌물 목록을 공개했어요. 그 목록에는 현직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법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고발자는 기술연구소장이었어요.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술들의 상세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원심 분리기 설계도,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북한에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연쇄적인 폭로가 계속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라고 지시했죠.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그 기업 집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깨끗한 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팀에는 국정원, 경찰, 국세청, 관세청의 정예 요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수사 지원팀을 파견했어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방해 공작이 계속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중요한 증인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심지어 수사관들에게 협박이 가해지기도 했어요. 특히 그 기업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공조로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저지되었고 결국 긴급 체포되었죠. 회장의 체포와 함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기업 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에서 50년간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하드드라이브가 발견된 것이에요. 회장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용으로 보관해 두었던 것 같았죠. 그 하드드라이브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북한, 중국, 러시아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들,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거래 내역,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목록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장기적 계획이 담긴 비밀 문서였어요. 한국을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합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편입시키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경제적 침투, 2단계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 3단계는 군사적 정보 수집,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정치적 주권의 완전한 무력화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그 기업 집단이 담당한 역할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우라늄 농축 기술, 미사일 유도 시스템, 심지어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모든 것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들이 북한의 핵무기를 한국을 겨냥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는 계획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또 다른 파일에는 중국과의 비밀 협정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대만 침공 시 한국의 중립화를 보장하고 미군 기지의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며 필요시 한국 내 친중 세력을 동원해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매국 행위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에게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정보와 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대신 북한과의 중재 역할을 해달라는 협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 정보까지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드드라이브의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치권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30여 명이 그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전직 대통령 2명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정부의 몇몇 장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까지 침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대법관 1명과 고등법원 판사 여러 명이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사건들을 유리하게 판결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외국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격분한 것이었죠.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수십만 명씩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상 최대 규모의 시민 집회였어요. 그 결과 기존 정치 세력들이 완전히 몰락했고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특히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앞장선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어요. 새로 구성된 국회는 즉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50년간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내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회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기업 집단을 국제평화 위협 세력으로 지정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들의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그 기업을 전범 기업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고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되었죠. 심지어 미국 영토 내 입국도 영구 금지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결국 그 기업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서방 국가들도 동참했고 심지어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제재에 참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박 앞에서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중국의 경우 자국 내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그 기업 집단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북한의 반응이었어요.
그 기업을 통한 기술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자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히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서 결정적인 차질이 생겼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함께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의 모든 자산이 몰수된 후 그 돈으로 특별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김영숙 이민구 평화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50년간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재단의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것. 둘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 셋째,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재단의 초대 이사장에는 민구 할아버지가 추대되었고 저도 재단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전국 각지에 평화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이곳에서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정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재단 설립과 함께 우리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가 꿈꿨던 작은 카페도 다시 열었어요. 종로의 민구 시계점 자리에 문을 연 영숙다방은 이제 전 세계 평화 운동가들의 성지가 되길 바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50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연대표가 걸려 있고 다른 쪽 벽에는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의 사본이 전시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여러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러니까 항상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한국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평화운동가들, 기자들, 학생들이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죠.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평화의 상징처럼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매년 10월 24일을 국제평화수호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가 마지막 작전을 수행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비록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민구 할아버지가 대표로 연설을 하시게 되었어요. 연설에서 민구 할아버지는 영숙이와 함께 50년간 평화를 위해 싸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할머니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5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심어놓은 평화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전 세계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들이었어요. 특히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고통받았던 나라들의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가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영숙다방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지난달에는 20대 여성 공무원이 찾아와서 자신도 직장에서 부정부패를 목격했는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결과 담당 부서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고 자신은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또 어떤 날에는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들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학생이 자신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젊은이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남북 평화가 이루어졌다면서 자신도 통일 한국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88세가 된 민구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정하시지만 최근 들어 자주 영숙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5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함께 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은 의논한 결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곁에 함께 모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할머니 묘소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두 분을 국가가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부의 판단이었죠. 새로 세워질 묘비에는 할머니를 평화를 위해 싸운 용감한 여성으로 민구 할아버지를 50년을 기다린 사랑과 정의의 사람으로 기리는 내용이 새겨질 예정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가 이룬 성과가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안보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정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민구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수가, 우리가 해냈어. 평화가 왔어.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영숙다방 문을 닫을 때면 꼭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일 또 만나자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확신합니다.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사랑과 신념이 만들어낸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김영숙 이민구 평화재단에서는 매년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분야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김민준 씨는 현재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남북 평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박혜진 씨는 국제 NGO에서 동아시아 평화 증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수료생인 이재호 씨는 기자가 되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탐사 보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정신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가 시작한 평화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은 자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고 러시아의 한 기자는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실 보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시민 활동가는 사회 정의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고 유럽의 한 정치인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와 민구 할아버지의 정신적 후계자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용기가 없으신가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신 분들이 수없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승리해요. 평화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할머니가 50년간 숨겨두신 마지막 선물의 비밀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진실과 용기,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이야기였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